해결했습니다. 네. 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13페이지 보면 챕터 1이 나오죠. 계약 총칙이에요. 우리 1차에서 민법 총칙 배우셨잖아요. 민법 총칙은 뭐였죠? 민법 총칙은 저기 보충자료 한번 볼게요. 보충자료 보시면 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민법은 일단 민법부터 해봅시다. 민법은 뭐라 그랬죠? 민법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근데 법률 관계는 뭐였었죠? 권리 의무 관계, 법적 효과를 가지는 관계. 그래서 사인 간의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배우는 게 민법이었어요. 근데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법적 관계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재산 관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돈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관계랑 뭐죠? 가족 관계로 나뉘어요. 사인 관계는. 그랬을 때 민법상 재산 관계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물권하고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우리가 뭐 이제 신분 관계, 1촌, 2촌 막 이렇게 나오고선 부부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관계가 나오죠. 상속은 뭐죠? 상속은 원래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죽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재산은 뭐가 되죠? 원칙적으로 무주,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물건이잖아요. 왜? 민법상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때만 권리 의무의 주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죽으면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주인 없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죽기 전에 자기가 법률행위, 말로써, 유언으로써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안 되니까 너가 가져라. 이게 이제 유언으로 하는 유증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해놓으면요 원래는 무주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 법률 관계를 정해놓은 게 상속법이에요. 법률 규정으로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돼요? 원래 무주물인 경우에는 물건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동사는 선적,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고, 동사는 무조건 국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고, 국가는 이런 일마다 매일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상속법으로 정해서 어떻게 돼요? 사후적인 법률 관계를 정해놓지 않아서 무주의 물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순위부터 법적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그렇게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후 재산 관계를 법률, 본인이 의사표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일정하게 분배대로 법에 따라서 효과를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민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관련해서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물권이든 채권이든 가족법이든 상속법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 관계를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법률 관계. 말씀 안 드렸었나요? 민청에서 배우셨을 때 우리 법률 관계 배우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 근데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죠. 우리가 민법에 배우는 거는 법률의 요건,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관계에 대한 뭐가 만들어요? 권리 의무 관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 권리 의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요? 법적 효과, 어떤 권리가 있니, 어떤 의무가 있니,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뭘로 나와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률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죠?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내가 행위를 해서 뭘 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든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법률 행위. 내가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를.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예요. 암기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따로 외우지 말고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우리들의 행위,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로 나타나는 거,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가 법률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해서 우리 뭐예요? 소유권 갖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남이 물건 사용하는 권리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말고 의사표시 하나 필요한 우리가 단독행위, 뭐 취소권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민청에서 배우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고 딱 하나는 뭐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말을 안 해놓으면 나한테 뭐가죠? 상속을 통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소유권한테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권리 의무를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 법률 행위로 해서 얻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서 우리한테 권리를 주거나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써 있을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상속법에서 상속은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 규정과 관련된 거. 법에 적혀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며요. 그럼 어디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물건을 얻는 방법, 규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얻는 규정, 여기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민청은요. 우리가 어떤 채권을 얻던 물건을 얻던 법률 행위하는 방식을 여기 민청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청은 크게 보면 뭐라 했어요? 법률 행위가 관련, 그래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니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 법률 행위가 법적 효과를 나타나는 행위잖아요. 그게 물건을 얻으려는 행위가 뭐예요? 물건 행위. 채권을 얻으려는 행위가 채권 행위. 그래서 여기 뭐예요? 가족관계도 혼인 계약이 뭐예요? 부부 계약상 법률 관계. 넌 나하고만 살아야 돼. 나가면 불륜이야.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부 일처제. 그 친족 관계도 다 뭐예요?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인 계약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입양 계약을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생겨서 뭐예요? 부양 의무가 만들어지고 권리 의무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모든 법률 관계에서 공통되는 법률 원인은 뭐예요? 법률 행위를 행위고 법률 규정은 각각의 파트에 여기서 여기서 조문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되는 걸 뭘로 뽑아놨어요? 민총에서 앞으로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공부할 건데 그중에서 모든 권리 관계에서 얻는 방법인 법률 행위를 미리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민총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총을 잘해 놓으셔야지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예요? 채권법, 채권관계. 채권 행위는 뭐죠? 채권을 얻으려는 법률 행위를 줄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갖고 암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권 행위는 뭐라고요? 채권을 얻으려는 법률 행위. 즉 채권. 권리의 목적이 뭐예요? 채권이.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얻으려는 게 법률 행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채권이라는 권리를 얻으려는 게 채권 행위. 물건이라는 권리를 얻으려는 법률 행위가 물건 행위. 그래서 물건 계약, 채권 계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권 행위.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수업 시간에 말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외우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법률 행위 쓰라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그것처럼 지금 얘기한 대로 말로 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외우지 말고 단어 갖고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요.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 권리 의무를 얻으려는 행위. 근데 그 행위는 뭘로 나타나요? 의사표시로 나타난다. 그 의사표시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그냥 앉아서 그 용어 있는 대로 외워서 암기하려면 안 외워지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돼요? 단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돼요? 내 말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래야지 따로 암기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건 뭐라 했어요? 단어는 주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 단어에서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걸 찾아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가 어떻게 돼요?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개념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행위, 물건행위 따로 외울 게 아니라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법적 효과가 채권을 얻으려면 채권행위. 법적 효과가 물건을 얻으려면 물건행위. 이거잖아요. 물건행위. 가족법상 신분관계를 얻으려면 신분행위. 그게 뭐 신분행위가 뭐예요? 부부관계, 혼인관계로 인한 부부적인 법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부부계약, 혼인계약이잖아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이혼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결혼한 사람만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총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총칙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있는 걸 공통된 걸 여기다 빼놓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위치가 어디냐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뭘 배워요?
계약법을 배우는데 계약법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채권편도 어떻게 됐어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으로 있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조문을 작게 쓰려고 공통된 앞에다 다 빼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강론이 있어요. 채권 강론. 그래서 채권 강론도 크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채권을 얻는 방법도 뭐예요? 법률 행위로 얻는 거랑 법률 규정으로 얻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중에 채권 강론에는 법률 행위로 얻는 방법이 뭐예요? 계약이에요. 이게. 법률 규정으로 얻는 방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법률 규정, 채권 만들어지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계약 안 했는데 당연히 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죠? 750조 법률 규정이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 타인에게 고의 가실로.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너가 그때 전방주의를 의무를 위반했잖아.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타인한테 위법하게 행위를 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 그럼 몇 조?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 법률 규정에 뭐가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741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법률 규정으로 인한 것들 여기 이렇게 딱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인데 지금 우리는 요것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어디에요?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만 배울 거란 얘기예요. 계약만.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총론 안 배우고 채권 강론. 채권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개 있잖아요.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거,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법률 행위,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요것만 배울 거란 얘기예요. 요걸 배울 거란 얘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건 원칙적으로 뭐죠? 채권 행위예요. 채권 행위. 뭐예요? 법률 행위로 만들 거잖아요. 근데 뭘 만들 거예요? 채권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행위 파트에 있는 거예요. 채권 파트에 있는 거예요. 채권 파트. 그래서 여기를 배울 건데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 교재 첫 번째 나오는 게 뭘 배우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계약 총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약 총칙이라고 하면 계약 파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위치가 여기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또 어떻게 돼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계약 총칙으로 나눠지고 계약 각칙 강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칙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칙에 계약에 여러 가지 15개 전형 계약이 있는 거예요. 15개. 계약은요. 이렇게 15개만 있을까요? 계약은요. 몇 가지예요? 수만 개예요. 왜요? 우리가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1조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니들 마음대로 정할 거잖아. 그게 사적 자치잖아요. 사인들이 자기가 의사표시에 따라서 규율하는 방법으로. 원래 이거 우리 버스 탈 때, 택시 탈 때 그러잖아요. 다 매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밤에 따따부려 빨리 가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는 뭐예요? 내가 따따부려 몇 배죠? 따부레. 그럼 몇 번 곱해야 되는 건가요? 뭐 8배인지 16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케이 하면 그냥 계약은 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법에 정하지 않은 거 그 요새 뭐 하는 거 뭐 있죠? 코인도 그렇고 또 뭐죠? 그 요새는 대리모 이런 것들 법이 생각해냈나요?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합의만 보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고리 대금업이에요. 어느 날 애들이 물어보는데 자기네들끼리 500원 빌려주면 그 다음날 100원을 더 줘야 된대요. 내가 고리 대금도 그런 고리 대금은 없다 막 그런데 지들끼리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걔네들도. 그래서 야 너네들은 무슨 고리 대금도 그렇게 많이 받냐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는 지네들끼리 빌려주고 이렇게 받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야 너는 어른들보다 더 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합의를 해서 계약해요. 자기네들도 나름의 룰이 있어요. 뭐 지네 집 가서 뭘 해주기로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다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들 법률 행위니까. 되게 따라오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1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조에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판사가 어떻게 된대요? 분쟁이 일어나면
법률 찾아보고 없으면 간수법 조리로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조문에 다 못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5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전형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 법은 알 수 없어요. 코인이 만들어지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직도 못 교율하잖아요. 코인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 것들 이렇게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법에 매일 많이 하는 걸 여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매매 임대차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에 그래서 원래는 여행 계약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2016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많이 하는 거. 계속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이 15개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약은 전형 계약에다 뭘 해야 돼요? 매매 계약에다 그냥 체결 안 하잖아요. 거기다 앞에다 플러스 뭘 해요? 계약금 계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차 계약 체결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래요? 보증금 계약 체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 15개밖에 못 적은 거예요. 이것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합해서 하기도 하고 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행계약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일단 비행기 표 끊어주죠. 그렇죠? 밥 먹여주죠. 또 어떻게 돼요? 재워주죠. 그럼 뭐예요? 그 하나씩 따지면 운송계약, 숙박계약, 뭐 그 다 다른 거잖아요. 그게 함께 묻혀있는 혼합계약 형태잖아요. 여행계약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유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왜 15개로 적어놨어요? 아, 많이 하니까.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맨날 너네들 싸우잖아. 그래서 매매계약 했으면 구체적으로 다 안 정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만 정해요? 얼마에? 뭐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이것만 정해놓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제 이행할 거냐, 뭘 줄 거냐, 중간에서 계속 합의 봐야 돼요. 뭐 하면 뭐 할 때 뭐 하고 아줌마한테 전화 막 계속 오잖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그럼 뭐예요? 합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 그래서 일단은 전형 계약 15개를 배울 거란 얘기예요. 뭐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만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분쟁이 제일 발생하는데 너네들이 정확하게 계약서를 안 쓴다면 일단은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줄게요. 이걸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전형 계약들에게 공통되는 걸 또 여기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계약 우리가 총칙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런 15개 계약이 만들어지면 일단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성립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5개의 계약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니.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이런 계약들이 여기 15개 계약들에 공통되는 거 어떻게 돼요?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매매만 있으면 매매에다 적겠죠. 임대차에 있으면 임대차에다만 적을 거잖아요. 근데 임대차도 매매에도 다 공통대로 적용되는 게 있다면요. 우리는 여기다 뺏었을 거란 말이에요. 총칙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총칙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오는 15개의 전형 계약에 다 적용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한 개 이상은 적용되는 것들이 앞에다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칙을 배우셨으면 이 총칙의 개념들이 이 15개의 전형 계약에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총칙의 개념이 15개 다 적용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칙 개념을 배운다는 얘기는 저 15개 전형 계약 중에 한 개 이상은 전형되는 걸 앞에다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칙의 개념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채권, 물권, 가족법 다 적용되는 거 맨 앞에다 빼놓은 거잖아요. 근데 채권 파트 중에서 또 있는 건 채권 총론 여기다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하고 관련된 거 15개 계약 중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다 빼놓을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 성립하고 관련된 것은 다 15개가 다 적용되겠죠? 관련해서. 근데 나머지 것들하고 관련돼서는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는 우리가 앞으로 보기에는 뭐 동시행 항변권이나 위협 무담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되는 거 안 되는 걸 이제 구별하셔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강칙상의 15개 전형 계약을 배울 건데 여기 15개 전형 계약에 관련해서 일단 계약이 성립하는 거는 15개 다 성립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쌍무계약하고 적용되는 것,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논의되는 뭐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총칙은 일단 뭐죠? 앞으로 15개 전형 계약하고 관련해서 다 적용되는 거 맞니?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된 걸 빼놓긴 했지만 모든 계약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기 때문에 일단 총칙에서 배운 게 나중에 각칙에서 문제 됐을 때 얘가 적용될 건지 안 적용될 건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적용되는 계약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칙에 가면 여기 각칙에 가면 뭐 매매, 임대차 각각의 규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규정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매매에서만 특이한 조문이나 임대차에서 특이한 조문들을 여기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칙과 관련돼서도 얘만 특이하게 적용되는 거 여기다 따로 적용돼야 또 조문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조문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첫 시간은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의 위치가 민법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 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채권 중에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채권이 만들어지는 게 뭐죠? 계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민총을 잘 배우셨다고 하면 계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요. 왜요? 법률행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법률행위는 뭐가 됐죠? 법률 효과, 권리 의무를 만들기 위한 뭐죠?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를 갖고 내가 표시를 했을 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계약은 뭐죠? 그런 의사표시가 서로 상반돼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어째요? 민법 총칙의 개념이었어요. 그게. 그럼 뭐죠? 일반적인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서로 상반되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합치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 이건 어디의 표현이에요? 민법 총칙상의 표현이에요. 법률행위. 왜요? 민법 총칙은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어떻게 돼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어떻게 썼어요? 넓게 쓴단 말이에요. 넓게. 왜요? 물권행위, 채권행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그걸 뭐라고 써서 얘기했어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딜 왔어요? 채권편 중에 계약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법 쭉 넘어가시면 계약법의 서설. 그래서 이때는 구체적으로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게 우리가 민법상의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민법상의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법률행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계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의사표시 하나가 필요한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고 그게 서로 의사상반된 법률행위를 가지는 계약.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합동행위. 사단법인을 만들려는 의사합동행위, 여러 개의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걸 배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넓은 의미에서 계약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친족계약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 두 개가 있고 서로 합치만 하면 계약이 된다는 거잖아요. 꼭 채권행위만 아니라 물권계약, 물권계약의 합의, 가족법, 혼인계약의 합의 이건 다 어떻게 돼요?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계약이. 의사, 법률행위로 나타나는 거. 서로 상반되는 의사.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지금 어디 보는 거예요? 채권계약. 채권편에 있는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여기 용어가 어떻게 돼요? 채권만 적용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 뒤에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어떻게 나와요? 쭉 넘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지금 용어가 어떻게 적용되고 줄었다 늘었다 하시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쭉 넘어가셔서 이거 많이 넘어가야 되네요.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교재에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그걸 봅시다. 보충자료 볼게요. 보충자료 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보여드린 거 어떻게 나요? 그 의사표시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청약, 승낙, 의사합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물건 지금 뭐예요? 채권하고 관련해서 계약이라고 할 때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민청에서 넓게 얘기할 때 그냥 의사표시라고 일반적인 개념을 쓴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약법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우린 지금 계약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약,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와 그것에 대한 응하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합쳤을 때 계약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약자는 계약이에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와 그거에 따라서 응하는,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그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암기되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암기가 훨씬 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 확인하시고 이 용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도 넓은 개념으로 표현한 것과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표현하는 말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법에서 문제를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우리는 계약법에 관련돼서 문제를 볼 거잖아요. 쓰셔야 되는 거니까 용어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민법 총칙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계약이 서로 상반되는 의사표시에 합치만 있으면 된다. 거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올 물건, 채권, 가족행위를 다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넓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채권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강론에 들어와서 계약법만 배우는 거면 용어를 쓸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계약법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을 배우기 위해서는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나머지가 더 필요한지 그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예행을 그래서 요걸 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거. 이게 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가 계약을 배우고 있는데 의사표시가 2개인데 하나는 첫째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그거에 응해서 답하는 게 뭐예요? 승낙이다. 그 2개가 어떻게 돼요? 합치돼야지 계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다 배웠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넓게 썼던 개념이 쭉 쭈어봐서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서도 내가 지금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넓게 쓰고 있는지, 좁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 표현될 때 우리가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서술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체적 용어를 잘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반대로.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넓은 개념을 써버리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구체적 개념이 안 떠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서술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계약에 필요한 의사표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용어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어때요? 보는 사람은 얘가 넓은 개념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를 적고 있구나. 보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채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법률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법률 관계는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 관계를 쭉 가서 지금은 계약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랑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법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위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줄였다 늘었다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배울 거예요? 계약을 배우면 구체적으로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가 필요한데 그때 의사표시 하나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고 상대방은 그 청하는 의사표시에 응답하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응답은요. 청한 거에 응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오늘은 최소한 뭘 해야 돼요? 요거를 가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가? 2개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의사표시를 청약과 승낙이라고 표시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나씩 하시라는 거예요. 암기가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계약이야, 청약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떻게 민청부터 해갖고 지금 왜 용어가 줄어들어서 거기선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배우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알면 용어를 쓸 때 어떻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최대한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확실히 있죠. 그냥 계약은 청약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아니라 용어가 어떻게 넓게 썼던 게 쭉 줄여와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청약, 승낙이라는 용어로 구체화돼서 나타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후어서 얘는 여길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할 때 왜 개념을 잘 써야 되는지 쓰는 사람은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넓게 이렇게 도는 거랑 간역을 딱 맞추고 여길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거를 쓸 때 이렇게 간역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쓰는 사람이랑 이렇게 널뛰랗게 둥글둥글 여기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돼요? 점수가 같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법적 용어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게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얘기들이 다 법률행위 내용일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정확하게 여기를 딱 꽂혀서 계약이라고 써주는 사람이랑 계약은요 의사가 합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뭐예요? 보는 사람은 같은 점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간역을 맞히더라도 여기 맞힌 거랑 여기 맞힌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용어가 넓게도 쓰이고 줄어와서 정확하게 타점을 맞췄을 때 무슨 용어를 쓰느냐가 정확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구체적인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할 때 용어들이 어떻게 해서 민청부터 해갖고 강론까지 넘어오면 용어들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기술됐을 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청을 배운 거라 민청을 어떻게 돼요? 최대한 넓게 해석해야 돼요. 왜요? 앞으로 나올 채권, 물권, 가족법의 개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각각의 채권이나 물권이 들어오면요. 채권만 관련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채권 있는 동네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계약이 뭔지 얘기 안 하잖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는 뭐예요? 그냥 일반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계약은 이렇거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쓰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왜 말을 똑똑히 안 하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갖고 학교 가서 뭐 공부 잘하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엄마고 여기서 내가 법적 규율을 나눠야 되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교수님하고 그걸 갖고 싸우는 거랑 엄마 얘기할 때 법률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쓸 때 가서 써야 되는 거지. 제가 법률 용어를 안다고 그래서 엄마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얘기 들어서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그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말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용어를 거기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 가서 아무 용어나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해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에서 들어왔을 때 이걸 써주세요 하면 뭐예요? 거기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열됐어야지. 아, 이 사람은 여기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여기를 쓰고 있구나. 그 중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러니까 권리가 생겼네. 이렇게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 지금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요? 넓게 말하는 것처럼 일반 용어를 쓰는 거랑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하고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구체화된 거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거는 우리가 필요한 용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게 100%의 그 용어가 정확하게 쓰인 건지 틀린 건 아니지만 50%적 느낌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려요. 작년에 이제 마지막에 채점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엔 채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혼자 쓰시기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판에 이제 채점하는 거 보면 이제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가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비스무리한 용어로 막 이렇게 쓰려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한 줄만 될 거를 되게 많은 용어를 쓰지만 배점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용어들로 자꾸 바꾸셔가지고 이게 적중도 있는 용어를 쓸 수 있게 자꾸 만드시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배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넓게 봤던 걸 그래서 총론하고 강론이라고 하면 총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긴 그래도 좀 넓게 해석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저 청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매매계약하고 관련돼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또 구체화될 거잖아요. 매매 임대차로 관련해서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매매와 관련해서 매도의 매수인으로 표현할 거고 이렇게 이게 표현되는 게 어떻게 돼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표현을 써주셔야지 어떻게 돼요? 배점했을 때 정확하게 간역을 맞춘 건지 저 언저리를 맞추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문제는 다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더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용어들 어떻게 돼요? 어차피 논점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기출문제는 봤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보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번에는 저거는 결국은 본인은 잘 썼다고 하나 점수를 까봐야지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다 썼대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대요. 그럼 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의, 요건, 효과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인은 나 기출문제 봐갖고 그거 썼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한 용어 구사나 이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왜 자꾸 기출문제가 또 나오겠어요? 또 내보내도 못 썼다는 얘기예요. 또 쓰라게 했는데 그쵸?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써놓고 지상권 위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써놓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자기는 썼다고 얘기하지만 보는 사람은요. 그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하에서 어떻게 토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기간이 만료했는데 그 위에 현물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 요건을 하나씩 딱딱딱딱 써서 여기 요건이 맞추는지 이걸 써야 되는데 지상물을 살 수 있는 뭐 살라고 하는 권리예요. 법적 성격이 뭔지 뭐 이런 거 안 써놓으면요. 자기는 썼다고 하나 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권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권리가 무슨 특정인지 어떻게 만들는지 이걸 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왔던 얘기는 어떻게 돼요? 누가 정확하게 서술했나에 따라서 점수 배점은 달라질 거는 얘기예요. 논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더 잘 써야 돼요. 정확한 용어로.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자기는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나는 이거는 안다는 얘기죠. 하지만 쓰는 건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성립 요건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기술한 사람만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점수 분포가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논점이 나왔으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자체가 그걸 뭐죠? 점수를 좌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안 쓰고 한 사람 썼으니까. 하지만 다 같이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아는 논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누가 정확하게 기술하느냐가 점수 배점이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게 점수를 쉽게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까 시험장에서는 열심히 썼어요. 이걸 들어보기도 했고. 그런데 내 점수가 정확하게 20점이 다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르단 얘기예요. 그건 다르단 얘기예요. 그거는 점수 배점을 받아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이런 걸 해서 기존에 있는 그 해설 같은 거를 보고서 내가 그중에서 몇 단어를 썼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그걸 봤다는 거는요. 점수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1차 할 때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OX를 정확히 해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건 그게 내가 아는 거지. 그냥 쭉 읽고 X. 이거는 뭐예요? 들어봤어. 그건 내가 모르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략 모르는 질문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는 답이 될 확률이 생뚱맞아서 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들어본 거는요. 그거는 들어는 봤는데 시간만 잡아먹고 사람만 괴롭게 해요. 사람만 괴롭게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틀려서 X 어디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1차는 어떻게 돼요? 1차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2차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게 어디가 위치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뭘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쓰셨을 때 정확한 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것들은 최소한 이거 합시다. 계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 거기다 합치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는 이거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다? 계약 파트로 들어왔다예요. 계약 파트로 들어왔다. 그러면 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나 이런 표시들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 용어로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건지 오늘 첫 시간에 1시간이나 들여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지 그게 뭐예요? 쓰려고 하면 용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아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의사합치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막상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 용어와 단어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논점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청약이 있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보면 논점이 청약이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둘은 그럼 승낙은 있었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청약하고 승낙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럼 넘어가서 그 두 개가 일치했나? 이걸 뭐예요? 하나씩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청약에 있다고 해서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적 의사고 승낙이 어떻게 돼요? 청약에 응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있으면 되지 않고 뭐죠? 청약이 있은 다음에 승낙이 그 안에 또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채워서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 목차를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용어들이 어떻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가 위치가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고 왔다? 계약 강론 중에 채권 강론 중에 계약법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용어들이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서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서로 넘어오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미리 이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이건 구체적으로 외울 건 아니지만 뭐죠?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저걸 배울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거기 하셔야 될 게 전체적인 개념들을 정립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넓게 쓰면 뭐예요? 이런 거 전부 확인하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좁게 계약법에 있는 계약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 계약. 그러니까 용어가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 용어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좁게 쓸 거잖아요. 계약법에 계약을 쓸 거니까 좁게 얘기돼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적 자체의 수단이다. 그거 보시면 되고 종류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는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왜요? 우리가 시험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간역으로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공부해서 어떻게 돼요? 간역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두리 사항을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계약이야.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약은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되니까 엄청 종류가 많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형 계약 15개. 그럼 뭐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를 우리가 전형 매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15개만 딱 법에 정해놨다예요. 그거 말고도 계약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형 그거를 비전형 계약이라고 얘기한다예요. 여기는 그냥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써먹을 일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얘는. 근데 2번은 중요해요. 2번 볼게요. 2번 얘는 중요해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지금 본 것처럼 우리 계약은 뭐죠?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봅시다. 이제 계약을 들어가서 계약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왜 우리가 구체적 용어를 청약, 승낙으로 써야 된다는 건 배웠죠? 어디요? 계약법 안에 있는 계약만 좁은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구체적인 단어를 청약, 승낙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은 일단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하죠? 일단 누가 계약을 먼저 청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에 응 하고 승낙을 했을 때 그 승낙이 어떻게 돼요? 2개가 의사가 합치가 있어 놨을 때 그게 계약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무계약. 그럼 얘기는 뭐예요?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채권 관계 중에 계약 관계를 배우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리 의무할 때 물건에 대한 의무, 채권, 물건 권리, 권리도 어떻게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에 대한 권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특정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정 사람에 대한 의무를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줘요? 채무라고 쓰는 거예요. 법적인 힘이 있으면 권리고 거기에 구속력이 있으면 의무잖아요. 근데 그 법이 채권과 관련돼 있으면 채권. 그 법이 물건과 관련돼서 이득이면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채권과 관련된 특정인에 대한 의무와 관련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채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채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요? 채권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의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채무. 이렇게 서로 특정인이 채권은 뭐라고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갖는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권리가 있으면 채권, 의무가 있으면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채권, 채무. 채권적인 관계에서 의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채권, 채무.
그래서 용어가 어떻게 쓰셔야 돼요? 채무라고 쓰는 게 더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의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용어들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채무로 써달라는 거잖아요. 채무로 써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무조건 가서 쓸 수 있는 용어로 얘기를 해드리자. 그럼 가서 쓰시겠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강의 안 했어요. 그때는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장을 받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답안지에. 그래서 올해는 처음 가르칠 때부터 처음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부터 그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채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쌍방 다 있는 채무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채무가 쌍방 다 있다는 거예요. 얘도 채무가 있고 얘도 채무가 있는 관계예요. 서로 의무가 있는 관계, 채무관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줄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뭘 해야 돼요? 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 임대차는요. 한 사람은 물건을 이전해주고 사용하게 해주려도 인전해주고 임차인은요. 그거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양쪽에 있는 걸 말한다. 하지만 일망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편무, 한쪽만 있는 의무 관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딱 보면 대표적인 게 매매, 증여.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누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더 중요해요. 구별 실익. 왜 나누니? 왜 나누니? 저게 나눠졌을 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되게 큰 의미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편무계약과 달리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얘한테 물건을 받는 대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물건 안 받을 거면 돈 줘요, 안 줘요? 대금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의무가 어떻게 연결되었어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물건 안 줄 거면 나도 돈 안 주겠죠. 물건 받으려고 매매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물건 안 주면요. 난 돈만 줘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 이렇게 서로 채무가 서로 의존돼 있어요. 나는 쟤한테 물건 받으려고 돈 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라고 하면 성립.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물건 받으려고 돈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쵸? 존속. 그래서 물건 없었으면 내가 돈 줬을까요? 안 줬을 거죠. 그러니까 이행할 때도 어떻게 돼요? 왜 나만 먼저 이행해야 돼? 너 내가 줬는데 돈을 먼저 줬는데 물건 안 주면 난 어떡하라고? 이게 나타나는 게 상호 결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행할 때 왜 나만 먼저 해야 돼? 같이 해야지 뭐가 생겨요? 동시행 항변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뒤에서 보면 존속상 너 물건 없어졌다면서? 너 물건 없었으면 나 안 줄 거잖아. 근데 나만 돈 주라고? 그건 아니지. 이게 위험부담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쓸 때는 맨 앞에 뭐부터 써야 돼요? 쌍무계약을 꼭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쌍무계약 아닌 거는요. 동시이행 항변권 나와요? 원칙?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민법 계약 총론에서 배울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쌍무계약에서만 원칙적으로 뭐가 문제돼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되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쓸 때 의에 뭐부터 써야 돼요? 쌍무계약에서 이거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암기할 때 뭘부터 써야 돼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나면 제일 앞에 써야 될 게 뭐예요? 쌍무계약에서는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쌍무계약에서는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계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쌍무계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쌍무계약을.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제발 쌍무계약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거기서 벌써 갈라지잖아요. 그냥 계약, 모든 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증여 계약 아니에요? 증여도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건 쌍무계약이에요? 원칙 적용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하시면 써주시겠죠? 아직 멀었어요. 이거 한 20번은 더 할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동시행 또 나오면 또 나올 거잖아요. 무조건 쓰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시행 항변권이 적용되느냐, 위험부담이 적용되느냐 이거하고 관련돼서 앞에서 몰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말해줘야 안 해요. 거기다 강론에는 안 쓸 거잖아요. 총론에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강론에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쌍무계약을 써야 돼요. 증여 나왔을 때 동시행 항변권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쓰면 원칙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를 하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계약에서는 원래는 동시행 항변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원칙을 모르는데
총론은 총론, 강론은 강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총론에 와가지고 증여 나오는데 갑자기 쌍무계약 나오는데 이상해야 되는데 안 이상해요, 나는. 그럼 뭐예요? 증여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게 있으면 뭐예요? 특별 규정이잖아요. 그럼 그게 나올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행항변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내는 건데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특별 규정이잖아요. 그럼 특별 규정은요? 특별하니까 나오겠죠. 근데 앞에를 모르니까 얘가 왜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나오는지 몰라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총론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총론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시행항변권은 총론이지만 또 어디에만 적용돼요? 쌍무계약에만 적용될 거잖아요. 매매, 임대차 뭐 이런 데 적용되지만 증여나 사용대차는 적용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조문들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게 될 거란 거예요. 왜요? 원래는 안 되는데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처음부터 원칙과 예외를 알고 있어야지 그때 조문을 딱 증여해서 갔는데 동시행항변권이 나온다. 이상하네부터 시작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적용 안 되는데 이상하네. 그럼 이렇게 특별 조문이 있구나. 그럼 얘는 특별하니까 나오겠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쌍무계약은 써주시고 쌍무계약 아닌 거에서 나온다면 이상하다. 이걸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무냐 편무냐는 어디에서 중요해요? 이거에서 중요해요.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에서 중요한 얘기일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하는 게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이해를 하시는데 써먹기는 이거에서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서 써먹을 거란 얘기예요. 유상계약 봅시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여기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 같아요. 의무 자체가 연결돼 서로 상관 이렇게 된 거예요. 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담겨 있는 재산상 출연이에요. 출연. 짜자잔 나타나는 그 출연 아니에요. 이건 뭐죠? 출자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럼 제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줄었겠죠. 받은 사람은요? 늘었겠죠. 이걸 우리가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죠? 민총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떡볶이 할머니가 이 500억으로 갖다 재단법인 만들어. 그럼 할머니 재산에서 500원 줄었을 거 아니에요. 500원 누구한테 늘었겠어요? 재단법인한테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서로 대가 관계, 어떤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는 관계가 있었을 때 이걸 유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쌍무계약은 거의 유상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 얘는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인데 유상이에요. 왜요? 둘 다 출연행위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이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봐도 되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기본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볼 것이고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그런데 매매하고 관련돼서는 특별한 규정이 무슨 규정이 있느냐? 담보책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해요. 그래서 매매는 사실은 뭐죠? 유상계약의 총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담보책임을 매매한테 규정해놓고 그걸 어디다 쓸 거예요?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해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는 어디죠? 유상계약의 총칙 규정이에요. 그때 가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해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유상이 뭐냐 얘기를 들어보면 유상은 제가 이거를 200만 원 주고 샀어요. 노트북을. 근데 다른 노트북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왜 200만 원 주고 샀게요? 여기 터치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게 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올라가는데 터치하는데. 그래서 어떨 땐 막 이것도 밀어요. 그래서 막 미는데 그래서 이걸 샀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하려고 갖고 갔더니 그래서 저는 200 다른 거 안 사고 이거 비싼 걸 샀단 말이에요. 200만 원 더 줬어요. 그랬는데 집에 왔더니 딱 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아저씨 바꿔주던지. 그쵸? 뭐죠? 200만 원 내가 이랬으면 100만 원짜리 샀지 뭐하러 200만 원을 샀겠어요? 이게 뭐예요?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 뭐죠? 서로 유상, 대가성 전체로 봤을 때는 당장 이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왜요? 내가 남들보다 여기다가 돈을 더 급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가도 너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200만 원을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는 100만 원짜리만 왔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매매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다 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전 못하고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완전한 물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유상성하고 관련돼서 담보책임 이런 게 문제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어두세요. 이제 그때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기부할 때는요. 노트북 준다 그래서 받았더니 뭐 성능이 있다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부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뭐예요? 자기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만 출연하는 거. 그러니까 급부 사이에 반대. 자기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돈 안 줬으면서 아니 뭐 노트북을 준다면서 최신형도 아니고 이런 것들 막 주고 그러면 되냐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상계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별 실익은 결국은 나중에 유상계약은 담보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나타날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여기도 보시면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되는 게 또 뭐죠? 그러면 증여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 돼요? 안 돼요? 원칙은요? 원칙은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있으면 그건 법률 규정 때문에 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실익은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이 뭐가 차이냐 했을 때 쌍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채무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채무. 돈 주는 거 여기 뭐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합의 본 게 뭐예요? 네가 물건을 주는 대신 줄 때 의무를 질 때 나도 돈을 줄 거라는 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먼저 이행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유상성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꼭 내줄 때가 주는 게 아니라 이 돈 값어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채무가 대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너 물건 줄 때 나도 돈 주는 거 이게 관계가 있는 거 아니라 유상성은 물건이 왔어요. 다 이행했어요. 근데 이 물건의 가치가 200만 원 가치가 아니잖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쌍무계약은 단계별로 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따져요. 그래서 이행할 땐 나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유상성은 전 과정을 고찰해서 200을 내가 다 이전까지 받았어요. 나는 물건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왔는데 100만 원짜리 준 거잖아요. 기능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야 나머지 100만 원 가치는 해줘야지. 나는 200 다 줬는데 왜 소유권이 나한테 안 오고 왜 딴 사람이 이거 내 거 달라고 하니? 막 이런 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라는 거 확인하셔요. 그거 보시고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 볼게요. 원래 지금 우리가 계약은요. 좀 전에 본 게 뭐였어요? 정약, 승낙,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죠. 꼭 계약서라고 쓰라고 했나요? 물건 줘야 된다고 했나요? 그래서 이건 낙성. 뭐죠? 승낙만 하면 계약, 합의만 하면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승낙만 하면 뭐예요?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다른 거 필요해요? 승낙, 의사합치만 있으면 일어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에요. 암기하도록 열심히 말씀드리잖아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그쵸? 낙성계약. 그쵸? 근데 여기는요. 승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있어야 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체결하자 이것만으로 계약이 돼야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금이 지급돼야지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은요. 물건 주면서 계약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보증금 계약 이런 게 대표적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확인하시고 넘어가서 5번 보시면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 있어요.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떻게 돼요? 오늘도 우리 물건 많이 샀잖아요. 커피 사고 돈 주고. 그러면 뭐죠? 이건 일시적 계약이죠. 한 번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이거 저희 강의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언제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시험 보는 날까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갈 날이 많아요. 오늘 1일이에요. 우리 만난 지 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00일 같이 할지 이걸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난 지 1일인데 제가 안 아프고 계속 있어야 되죠.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죠? 급부가 계속 행해져야 돼요. 제가 시험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들어 누웠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 거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왜 문제가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6개월은 강의 잘했어요. 근데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강의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들은 6개월은 유효한 거예요. 나머지 6개월을요. 장래적으로 소멸하니까 해지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 이런 게 이제 고려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그때는 아플 줄 몰랐잖아요. 막 이런 거죠. 수술하는데 수술을 해야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보시고 요식계약.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원칙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서 써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거기 요식계약은 일정한 서식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됐어요? 청약, 승낙, 합치 이것만 있으면 되지 그거를 말로만 해도 되는 거죠.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원래 불여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면 채권 계약 중에는 원칙은 뭐예요? 채권, 요식 계약이 정해진 것은 원칙은 없어요. 지금 우리 저기에는. 그래서 불여식이 원칙이에요. 불여식이 원칙. 우리가 본 건 민총에서 뭐였죠? 사단법인 설립행위할 때 법률, 합동행위도 법률행위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하고 거기에 7가지는 적어야 되잖아요. 사단법인 할 때는. 딱 서식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15개 전형계약에는 요식계약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예약과 본계약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죠? 본계약, 본래 계약이란 얘기예요. 본래 계약. 본등기, 본래 등기. 본권, 원칙적인 권리, 소유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은 뭐예요? 지금 계약하면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본계약이에요. 본래 계약은 그거잖아요. 뭐였어요? 계약은 법률행위, 법적 효과를 얻으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했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이 효과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래 계약인데 예약은 뭐예요? 지금은 안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에요. 얘도 계약이에요. 근데 예약도 뭐예요? 계약이에요. 왜요? 의사 합치만.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당장 계약이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걸 내용으로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의사 합치, 청약,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되죠. 야, 우리 앞으로 계약하자? 청했잖아요. 그래, 응했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은 지금 당장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얘도 계약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계약이에요. 예약은 계약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얘도 우리 계약은 뭐밖에 없었어요. 청약,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약은 뭐예요? 앞으로 계약을 하자는 청약과 의사표시잖아요. 그래, 응 하면 승낙이잖아요. 합치, 그럼 뭐예요? 그냥 계약이에요. 그게. 이게 중요해요. 예약도 계약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계약도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밑에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